그러면은 우리 이제 18번부터 해서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문제 되는데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라든지 또 농지 교환 등 비과세, 그리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등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번이죠. 이제 18번이 우리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거의 시험은 조정 대상자는 아니다 이렇게 꼭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만 현재는 조정 대상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자는 아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사람만 중개사 시험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국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정 대상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1항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죠. 주택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야. 그러면 원칙이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래야 되죠.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걸 이렇게 돼야 될 것을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의 소유한 것으로 1번이 틀렸네요. 틀린 것은 당연히 1번입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공동 상속 주택으로 나오면 맞아. 공동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게 맞는데 이게 지금 공동 상속 주택이 아니야. 일반적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다음에 동그란 2항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다. 배우자가 없네. 이를 1세대로 본다. 맞죠? 무조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봐. 이거 배우자가 지금 사망이네, 이혼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3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했다. 2주택이 됐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죠. 이게 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혼인해가지고 이게 근데 많이 발생하죠. 예.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둘 중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더라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그러면 이제 혼인해가지고 5년 안에만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는 거지. 그러면 남자 거를 먼저 팔더라도 1세대 1주택이고 여자 거를 먼저 팔더라도 1세대 1주택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제 날짜로 남자 거를 팔아서 1세대 1주택이요. 오늘 또 여자 거를 판다. 그럼 오늘 파는 날에는 또 1주택밖에 안 남았죠. 이것도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항상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날짜로 따져. 3번 지문 맞습니다. 혼인 5년 이내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 33회도 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하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거죠. 복합되어 있는 주택은 겸용주택이죠. 그러면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 주택이 더 크게 되네. 그럼 모두 주택으로 보죠. 주택이 크게 되면 주택으로 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거주나 살고 있거나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가고 재건축하고 이 기간을 서로 통산하여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합니다. 당연한 거죠. 통산이란 말은 합산이 된다 이거지. 합산하죠.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되고 있는데 근데 이 주택이 멸실이 되거나 소실이 돼. 그럼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가고 또 다시 재건축을 했지. 재건축한 그 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은 서로 합산해 줘야 돼. 이걸 우리가 통산한다라는 말 써요. 꼭 재건축어 기존 거 통산한다, 합산한다,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맞는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 18번에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나요? 동그라미 1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9번 보죠. 19번은 2023년도 국내 부동산 양도원의 양도소득세 설명을 틀리는 것. 자, 국내치 부동산 팔았다. 당연히 조정 대상자는 아니다. 국내치 주택을 팔았다. 1항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팔았다. 그럼 1세대가 2개 주택인데 그 중에서 3년 이상 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팔게 되었다. 그러면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주택을 팔게 되면 장기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죠? 장기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 등기됐다. 주택, 장기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시켜줘. 1세대 1주택이라도 그게 고가주택이지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 거주기간 두 가지 충족하면 장기부를 적용된다. 맞죠?
등 1세대 1태 비과세 배제되더라도 고가주택 등기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장기 보유가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돼 있네요. 동그란 3번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증여한 사람이 매형이고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 부담부 증여네. 그러면 증여 가액 중 그래서 증여되는 가액 중 채무에게 해당하는 그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유상. 부담부 증여란 말이에요.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 부담부 증여네. 배우자나 직계조미속이 아니잖아. 아닌 부담부 증여죠. 그러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의 채무액 부분이 유상으로. 우리가 5억 중에서 증여가액 5억이다. 채무액은 3억을 인수받았다. 그러면 증여가액 5억 중 채무액 3억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거죠. 맞아요. 3번 지문도 맞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4번 지문 볼게요. 2023년도에 양도한 토지에서 양도 차순이다. 2023년도 토지 양도면서 양도 차순 손해봤다 이거예요. 이건 5년 이내 양도하는 해당 다른 토지 양도 소득에서 2월 안에 공개받을 수 있다. 잘못됐죠? 하여튼 2023년도에 토지 양도에서 손해본 양도 차손은 내년, 내후년 등 소득으로 해서 2월 안에 공개받을 수는 없다. 올해 손해나면 올해로 끝나는 거지 내년 소득 등으로 2월 안에 공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없다라고 돼야 되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인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택이요. 이게 고가주택이네. 10억 초가 양도하는 거. 10억 초가 되는 양도한 고가주택이요. 그러면 전체 양도가액 중 12억의 초과된 그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죠. 그래서 일부만 과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부만 과세. 10억이 초과 부분이 1세대 1택 고가주택은 10억 초과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겁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돼요. 4번이. 좀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지 않고 제가 바로 풀어주니까. 그다음 이제 우리가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19번의 정답은 4번이고. 자, 20번은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농지를 교환하네. 특히나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 교환이라고 돼 있어. 그럼 농사 지려고 농지가 교환하게 되면 새로 취득한 교환으로 바꿔받았죠. 교환이라는 거. 그럼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이라고 돼야 되죠.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돼. 경작을 해야 돼. 그러면 농사 지려고 경작상 교환했으면은 교환해가지고 새로 농지에서 3년 이상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3년 이상 거주 경작.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새로 농지 취득된 후 3년 안에 내 농지가 3년 내에 수용돼 버리네. 그러면 3년 내에 수용돼 버리면 3년 이상 내가 농사를 못 치지. 그래도 법률로 인한 수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포함시켜. 어쩔 수 없이 3년에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비과세 받으려면 차익이 생겨. 큰 농지, 적은 농지, 쌍방간의 토지에 대한 차익이 생겨. 그 차익은 큰 쪽에 4분의 1 이어야 돼. 큰 차익이 큰 농지하고 적은 농지하고 교환하잖아. 차익이 큰 농지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가 돼. 그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아.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3년 이상 농사 지어야 된다. 수용 등으로 3년 내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3년 이상 농사 진 걸로 본다. 그 교환할 때 차익이 큰 농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차이가 나야 비과세 준다. 비슷하게 교환해야 된다 이거예요. 차이가 4분의 1 이하가 돼야 돼. 큰 편의 4분의 1이야. 큰 쪽의 4분의 1. 오케이. 그러니까 4분의 1 그래야 돼. 4분의 1이 몇 번일까요? 4분의 1이 4번이네. 4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21번. 또 농지가 나왔어요. 또 농지. 농지에 대한 설명 틀리는 거. 자, 21번 별표 해놓고 여기에서 농지 교환 분합은 여기 21번 5개 지문이면 다 시험에 나와. 무조건 5개 지문 알면 다 나와요. 이거. 자, 농지 교환할 때 농지 나와. 농지는 논이나 밭이나 과수 원으로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을 말해. 실제 농사져야 돼. 지적공부상의 지목하고 안 따져. 실제로 농사짓는 토지를 말해. 그리고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 퇴비사 다 이런 거 포함돼.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 그 다음에 이 지소라는 것도 있거든. 지소가 늪이야, 늪. 네? 늪 같은 거, 늪 같은 거 말합니다. 늪 등, 연못, 늪. 이렇게 물을 가다 두는 것. 네? 물을 가다 놨어요. 이렇게 농사 지려고 필요한 물을 가다 두어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지소라고 그래. 늪 등, 연못, 늪.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지소라고 그래. 이런 거 다 포함돼. 수로등까지 포함돼. 수로등까지 다 농지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건 다 돼. 농지에 들어가.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우리는 다행히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외의 그래야 돼. 외의 그런 농지를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네. 상업적, 주거적, 공업적이 아닌 지역에서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게 돼. 그러면 쌍방간의 토지 가액이 큰 편이 아니라 편이에요, 편. 오타입니다. 큰 편이. 예?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에. 이렇게 글자가 오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직접 쳤다는 거네요. 예? 어디에서 이렇게 다운받아 쓴 게 아니고 직접 쳤다는 겁니다. 어디서 다운받은 것은 오타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이게 늦어요. 이게 늦어서 이게 작업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 집사람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내용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치냐고 핑계를 대버리고 예? 나도 바쁘다고 해버리니까 내가 직접 치게 되는데 근데 느린 이유가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지문이 다른 데서 나왔냐 안 나왔냐 이 지문을 이렇게 하는 거 좋겠다 뭐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큰 쪽에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새로 취득된 농지에서 앞으로 몇 년 이상 농사 지어야 될까? 3년 이상 농지 교환했다. 큰 차익이 큰 쪽에 큰 편의 4분의 1 이하 그리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면 꼭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경작을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란 사망 지문 볼게요. 동그란 사망 지문은 이것도 경작한 걸로 봐요. 여러분들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을 작용이라고 해.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을 작용이라고 그래. 그러면 농지 작용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농지가 남양주시에 있으면 나도 시의 주소지가 있어야 돼. 거주해야 돼. 그러니까 농지가 소재하는 같은 시, 같은 군, 같은 구에 내가 소재해야 돼. 일단. 그러니까 남양주시의 농지면 내가 남양주시에 거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평군의 농지는 내가 가평군에 내가 거주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내가 무슨 구에 있어. 뭐 서울의 강남구에 있으면 내가 내 농지가 강남구에 있으면 나도 강남에 거주해야 돼. 그러니까 농지 소재지에 같은 시, 군, 구에 내가 거주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인정돼. 이것도 그 농지 소재지에 인접이라 그래. 옆에 붙어있는 옆에치 시, 군, 구까지 돼. 붙어있는 뭐까지 돼? 시, 군, 구까지 돼. 남양주시하고 붙어있는 데가 어디야? 가평군이 붙어있나? 남양주시하고 가평군하고 붙어있나? 그러면 붙어있으면 그러면 가평군에 농지가 있고 내가 남양주시에 거주해도 돼. 인접된 시군구까지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인접지 시군구가 아니면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거주가 돼야 돼. 그럼 결론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인접된 시군구 그러면 여기처럼 직선거리로 30km 이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내가 그 지역에 사실상 거주해야 돼. 그리고 거주하면서 전체 농작업이 있을 거 아니야. 농사 짓는데 총 작업량이 있겠지. 거기에 내가 2분의 1 이상을 내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이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전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은 내가 내 노동력이 참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이 들어가야 돼. 총 작업에. 그리고 비삼용 토지에서 이런 것은 뭐 한다? 제외돼. 자기 홍보를 보고 비삼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하는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가 노동력으로 농사 짓고 있으면 이 농지를 비삼용 토지에서 뭐 한다? 나를 제외해준다 이 말이야. 제외해준다. 그리고 이 동그란 4번이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삼용 토지에 해당한다. 개발 제한 구역이 어딘지 알지? 그린벨트?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를
비삼용 토지로 보고 이걸 농지를 팔았을 때 비삼용 토지로 보고 일반 세율에다 더 보태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잖아요. 많이 부과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되다가는 저수지가, 예? 그렇지 않아도 개발 제한 구역에 농지해 가지고 화딱지나 죽겠는데, 예? 그놈을 팔았다고 비삼용 토지로 보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 버리면, 예? 더 미쳐버려 가지고 저수지 간다니까. 예?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요. 조금만 정신 좀 어긋나면, 그러니까 요즘은 안 건드려야 돼. 예,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집사람하고 할 때 이 정도는 내가 더 말해도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딱 수습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더 따지면은 뭐요? 예, 더 따지면 꼭 그런 핑계를.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럼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것이 확실하면, 그러면 뭐 한 남자가 뭔 말이 이렇게 많냐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수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삼용 토지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삼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4번이 정답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항 지문입니다. 비삼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 이때 농지 판정은 무조건요.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공모상 현황에 일단 비삼용 토지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무엇에 따른다?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뭐에 의한다? 공모상 등재 현황에 의한다. 몇 번이 틀렸다? 4번. 꼭 농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 부동산 임대. 자, 국외 주택 임대요. 외국의 주택 임대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 무조건요. 외국의 주택 임대는 주택수에 관계없다. 무조건 세금 내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주택이다 빗줄. 소형주택은 아니네. 소형주택은 아니고 3주택이네. 그러면 이 보증금 합계액이 2억 원이다.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2번이 틀렸네. 2억 원까지는 주택의 보증금이 2억 원으로는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안 한다? 3억 초과돼야 돼요. 3억 초과돼야 되는데 2억 원도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틀렸다 이 말이야. 2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 3항 주택이 2개 주택이네요. 상가는 또 2개네. 그럼 주택 2채, 상가 2개네. 이 사람이 보증금을 다 받았어. 다 보증금만 받았어. 이때는 2개 상가 건물의 보증금만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에 산입합니다. 왜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한다? 그래, 3주택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네. 아마 누가 설명했는지 설명 잘했는가 봐요. 설명 잘했는가 봐요. 2개 주택 갖고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아니한다. 근데 상가는 무조건 계산해야 돼. 상가는 한 개라도 계산이야. 상가는 무조건 한 개라도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돼. 이 3번 지문 맞아요. 3번 지문 맞습니다. 동그란 4번.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이. 고가주택 이번에 이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과세관 개시일로 나면 안 돼. 고가주택은 과세관 끝날 때 기준시가가 얼마 초과? 10억 초과.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로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초과.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따져야 돼. 임대에서 고가주택은 과세관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10억 초과. 여기는 기준시가로 따져. 과세관 종료일 현재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로번은 여러분들 임대료 이외에도 임대료 말고도 월세 말고도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받은 경우가 있어. 근데 이 공공요금 받은 것은 임대인의 소득이 아닙니다. 이건 해당 기관에다 돈을 내줘야 돼. 한전등에다 내야 돼. 그렇지만 실제 납부액을 초과란 말 써 있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해 많이 받아. 그러면 초과된 것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초과받은 것은.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소득이 아니다. 근데 실제 납부액을 초과받은 것은 임대인의 소득으로 봅니다. 초과액이다 밑줄. 초과받을 때 초과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5항 지문도 맞게 되는 거네요.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나요?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임대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거. 주택 임대 국내 거. 자, 우리는 1항입니다. 1항. 주택 한 채만 딱 있어.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 근데 과세관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5억짜리네. 그러면 고가주택이네. 그럼 고가주택 임대지? 고가주택 임대지? 근데 한 채란 말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전세금을 다 받았어. 15억 전세금을 다 받고 임대에서 얻은 소득이 있다. 이거 소득세에 과세되지 아니한다. 왜 맞을까? 그지? 한 채밖에 안 되니까 보증금으로 받은 15억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러면 한 채야. 근데 분명히 고가주택이기는 해. 그럼 고가주택은 과세해야지. 과세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전부 다 보증금으로 15억을 다 받은 거야. 그럼 보증금으로 받은 15억은 간주임대로 계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왜? 한 채밖에 안 되니까. 한 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주택이 두 채밖에 안 되잖아요. 두 채 이하야. 한 채든 두 채든. 두 채 이하는, 두 채까지는요, 보증금이 얼마나 많이 받든 보증금만 받았을 때는 소득세 낼 것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두 채까지는요, 월세만 소득세 내. 두 채까지는 뭔만 소득세 낸다고? 월세만 내. 전세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어.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로 오는 소득세 납세 의무는 몇 채 이상이 돼야 된다? 3채 이상이 돼야 돼. 오케이? 두 채만 갖고는 전세만 줬을 때는 소득세 낼 것이 없어. 월세만 냅니다. 두 채까지는 뭔만 세금 낸다? 월세만 소득세 내. 3채 이상부터는 월세도 내고 전세도 이자 계산해줘야 돼. 근데 전세가 이자 계산을 하면 몇 채 이상이, 전세금이 얼마 초과해야 되지? 그렇지, 3억 초과해야 돼. 3억 초과해야 돼. 2억 갖고는 계산 안 해. 그러면 동그라미 1항은 주택 한 채밖에 없지. 한 채잖아. 고가주택이지. 예? 근데 기준시가 15억. 전부 다 전세금만 받았어. 소득세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한 채 갖고는 전세금으로는 간주 임대료를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됐나요? 그럼 동그라미 1항 맞아. 동그라미 2항은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계약,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계약이요. 이때는 월세 계약만 소득세 돼. 왜 월세 계약만 소득세 돼? 그래, 또 말하겠네. 또 하네. 오늘 내가 몇 번째요? 12번째요. 3주택이 아니므로. 3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이 두 채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한 채는 월세만 주고 한 채는 전세만 줬어. 그러면 뭔만 세금 내면 돼? 월세만 세금 내면 된다니까. 월세만. 전세는 소득세 안 내요. 정확히 이해됐나요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보는 거 맞아. 근데 구분 등기는 각각으로 보죠? 다가구 주택은 한 채로 한 1개 주택으로 본다. 구분되면 각각으로 본다. 구분 등기는 각각으로 본다. 오케이. 그래서 3번도 맞아. 3번도 맞아. 동은 4번입니다. 주택 임대료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야. 종합소득세로 돼. 임대에서 얻은 소득은 무슨 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이 된다. 여러분 주택 세조 가지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요. 이거 종합소득 금액 합산해. 동그라미 5번.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사업자 등록 한 경우에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 에이, 말도 안 되네. 사업자 등록 한 사람만 납세 의무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겠네. 사업자 등록했냐 안 했냐 안 따져. 임대해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요. 사업자 등록 한 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틀려. 5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4번이죠.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설명을 틀린 거 그랬어. 여러분 이제 임대를 하다 보면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올해 임대료 받은 것보다 손해 나는 경우도 생기지. 손해 나는 것을 결손금이라고 그래. 그러면 들어봐요. 주거용 건물, 주택 건물 임대에서 손해 본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서로 공제가 돼. 공제해줘.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손해 본 것은 다른 소득에서 이렇게 상계 처리가 돼. 다른 근로소득 등에서 상계 처리가 된다니까. 그런데 주거용 건물 임대물 제외라고 돼 있어. 제외된 상가 등
주거용 건물 임대를 제외된 상가 등 임대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요. 주거용 건물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계산할 때 공제해준다. 다른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주거용 건물을 제외된 상가 등에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주택에서 손해본 것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된다. 주택 외의 상가 등에서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이요. 사업소득에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의 답이죠. 소득별로 구분 회계 처리가 돼야 돼. 그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사업소득이 딱 임대에서 속한 사업소득만 있나? 아니 뭐 뭔가 장사하면서 또 뭐 상가 같은 것도 세도 주는 것도 있잖아. 그런 사람 많지. 뭐 제조업을 하면서 뭐 공장 운영하면서 또 임대된 상가 등도 있지. 그러면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일반 제조업에서 생긴 사업소득하고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을 따로 구분해서 처리해. 구분에다 비추를 그래야 되지. 임대에서 사업소득이나 다른 제조업에서 사업소득을 뭐한다? 구분해서 회계 처리 구분해 줘야 된다. 그리고 동그란 3항입니다. 3주택에다 비추래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야. 3주택 이상인 소유자는 법령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에 산입해야 돼? 세 채 이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돼? 안 해. 그래서 3번이 정답이요. 반드시 세 채 이상이고 엔드로 전세금 등이 얼마 초과해야 돼? 3억 초과까지 돼야 돼. 예? 보증금 등이 얼마 초과까지 돼야 돼? 3억이 초과까지 돼야 되는데 여기는 3억 초과가 안 써져 있잖아. 그래서 3번이 정답이요. 세 채 이상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세 채 이상이고 그리고 전세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이 초과된 경우 이렇게 3억 원이 초과된 경우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동그라미 4번. 여러분들 3주택 이상 판정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되지. 소형주택은 1세대 면적이 한 채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서 또 기준시가가 얼마 이하? 2억 이하.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가 돼야 돼. 이런 거 우리가 소형주택이라고 그래. 그러면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야. 안 한다? 주택수에 포함 안 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입니다. 에이 이거 임대에 따른 소득이 있다. 이 사람들 종합소득세 신고해줘야 돼. 언제까지? 다음 연도. 항상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도 신고가 돼야 돼. 언제 신고?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다음 연도 신고하는 거잖아요. 5월 30일까지. 5번도 맞죠? 왜 3번이 틀렸어? 왜? 자, 3주택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그러면 안 돼요. 3주택 이상이고 기준시가, 보증금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원이 초과한 경우까지 돼야 돼.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꼭 소형주택은 제외된다는 거.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 그리고 꼭 임대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는 것 맞아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 자, 상가 건물을 임대했다라고 돼 있어. 상가 건물을 임대했다. 그럼 뭘 계산해라? 임대에 따른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해라. 상가 건물 임대했다. 장부에 기장하고 있다. 그래서 총 소득 부동산 임대에 따른 총 수익 금액. 상가 임대 가지고 2023년도 부동산 임대 총 수익 금액 계산해라. 상가를 임대한 거야. 상가는 무조건 간주임대로 계산해야 돼. 일단 월세부터 계산해봐. 월세. 2023년 1월 1일부터 임대 개시했다. 1월 1일부터요.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년치를 계산하자.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임대 개시가 1월 1일부터 임대 개시다. 임대 개시했다. 임대 개시. 그럼 2023년도 12월 말까지 1년치 월세가 있겠죠? 자, 한 달 월세를 얼마야? 100만 원. 그럼 월세 100만 원에 12달이지. 임대 월수가 올해 12달 아니야.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1년치만 계산해야지. 임대 기간은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내년 2024년 10월 말까지 임대 기간은 2년이요. 그러면 올해 2023년도 1년치 계산하고 내년 2024년도 또 1년치 계산해야 돼. 여기는 지금 당해 2023년 1년치 소득만 계산하면 돼요. 1년치. 올해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월세 100만 원에 몇 개월 임대했다고? 12개월. 그러면 얼마요? 1200만 원이 월세 총액이요. 월세 총액이요. 여기는 이 상가 건물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로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상가 건물은 무조건 따지지 말고 계산해야 한다니까. 그럼 간주임대로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로. 자, 간주임대로 계산해 볼게요. 자, 전체 보증금이 얼마 받았어? 5억이 5억을 받았다. 5억에서 건설비 뺀다고 그랬지? 건물 건설비 2억을 빼야지. 건설비 2억을 빼야지. 왜 건설비 빼? 건설비 2억 돈 썼잖아. 토지는 안 빼줘. 토지는 안 빼준다고. 토지는 안 빼줘. 무조건 건설비만 빼줘. 보증금 5억을 받았지? 건물 건설비를 얼마 들어갔다? 2억. 그러면 2억을 뺀 3억 갖고 계산해야 돼. 3억 갖고 계산해야 돼. 이자율 몇 %인가? 1년 연 6%. 1년치 계산해야 되지? 1년치 1년치 다 계산해야 되지? 6%. 6%. 그럼 1년치 6% 계산합니다. 63, 18. 1,800만 원이지. 63, 18. 그러면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에서 빼야 되는 거 있는데 은행에서 예금해 갖고 번 수입이자. 수입이자 얼마 빼야 되지? 수입이자 뺀 다음에 금융수익. 수입이자와 할인료하고 수입 배당금을 빼는데 수입 배당금은 0이고 수입 배당금은 0이고 수입이자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빼야지. 빼야 됩니다. 빼야 돼. 100만 원 빼야 되죠. 그러면 1,800에서 63, 18, 1,800에서 100만 원 빼면 나의 간주임대료는 1,700이 되네. 간주임대료는 얼마 돼? 1,700이 되네. 그러면 간주임대료 1,700까지 더하면 그다음에 다른 건 없어. 그럼 나의 총 수익금은 얼마? 2,900이 되네요. 2,900이 되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 2023년 1월 1일부터 임대 개시했어. 임대 기간은 2년이야. 그러면 올해 2023년 12월 말까지 1년치 소득을 계산해야 돼. 1년치 소득 계산해야 돼. 1년치. 일단 월세는 100만 원에 올해 1년 12달. 그러면 1,200. 이건 월세는 나왔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계산해 봅시다. 간주임대료는 전체 상가보증금이 얼마? 5억. 여기서 건설비 2억을 반드시 빼줘야 돼. 왜? 토지는 안 빼줘. 토지는 건설비라고 볼 수가 없어. 건물 질 때 들어가는 건설비, 건물가액 2억을 빼준다. 그러면 3억에다 6% 곱해줘야 돼. 1년치 연 6%에?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돼? 수입이자 할인료 빼야 돼. 수입이자 할인료 왜 100만 원 빼? 이자 소득에서 은행에서 세금 냈으니까.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빼는 거 아니에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주식에다 투자한 처분이익은 안 빼줘요. 그런 것은. 주식에다 투자하는 것은 안 빼줘요. 그거는. 안 빼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주식 사고 팔고 거래할 때 세금 내 안 내? 안 내잖아. 그러니까 처분이익은 안 빼주는 거예요. 뭔만 빼준다?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 그럼 수입배당금은 없고 수입이자 100만 원만 빼주면 돼. 그럼 1,800에서 수입이자 100만 원 빼면 얼마요? 1,700. 그 1,700에다 1,200 하면 얼마? 2,900. 그럼 몇 번이 답이요? 2번이 답이요.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때 계산 문제가 하기 힘들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라고 주로 해요. 1번 아니면 2번이. 계산 문제가 하기 힘들면 뭐 한다? 1번 아니면 2번을 될 수 있으면 찍어줘요. 제가 이런 것도 또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 재구성인 6주차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백선 문제, 그러니까 제가 백선 특강, 쪽집게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쪽집게 문제로 92문항이 있는데 그 쪽집게 92문항은 이론 정리를 해가면서 문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1주차하고 2주차는
그 자료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아마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줄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풀어줘도 돼요. 그 92문항의 쪽집게 문제랑 거기 이론 정리가 잘 돼 있는데 한 70여 페이지가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서 좀 단점이 하나가 있어. 뭐가 단점이냐? 해설이 없어. 해설이 없다고. 그래서 해설을 왜 안 썼을까? 직접 설명 와서 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접 나오셔가지고 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